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1, 2월 과정.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확인 설명. 공인중개사법에서 가장 핵심 내용은 손님들한테 정확하게 권리관계가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확인 설명하고, 만약 이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 보정 설정을 해야 되죠. 보정보험이나 공제나 공탁을 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령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확인 설명 내용입니다. 확인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자, 확인 설명 해야 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실무에서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농지 취득자의 증명, 이런 것들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주거용,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해서 확인 설명서 서식이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계약, 인터넷에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 치보시면 전자계약서, 종이계약서를 적는 게 아니라 전자계약서를 적는 게 있는데, 전자계약서를 적으면 일단 매수인들에게 대출금리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도 따로 안 해도 되고, 주택임대차 신고도 안 해도 되고, 해제 신고도 안 해도 되고,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이렇게 혜택을 주는 이유는, 제가 볼 때 이유는 밝히진 않았지만, 정부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 계약 정보를 전부 다 전산화 시켜서 정부에서 다 통제하겠죠. 이렇게 전산화되어 있으면 정부에서 계약 내용을 알 수 있음으로써 속이기 힘들도록 계약 투명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매수인이나 임차인에게.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실거래 가격 신고제도가 도입되면서.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은 1996년 김영삼 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부동산 실명법, 누구든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하면 안 되고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었고요. 지난주 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민법에도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할 내용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상가임대차법, 경공매, 매수신청대리인데요. 3문제 출제됩니다. 오늘 하는 내용이. 제가 몇 주 전에는 8문제, 9문제 나온다고 했죠. 오늘 하는 내용은 3문제 나오는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경 지식이 없으면. 원래 실무라는 것은 모든 과목이 다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실무를 하려고 여러분들이 민법도 배우고 공법도 하고 세법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시험에는 3문제 출제됩니다. 상가임대차, 경매, 매수신청대리 3개 각각 한 문제씩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 범위입니다.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아닌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주간보호센터 이런 거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파트 입주를 해서 보니까 1층에 가정어린이집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가정어린이집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아니므로 상가도 아닙니다. 어린이집 이런 거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고유번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민법 임대차를 적용받습니다. 어린이집 아파트 단지 내 상가 1층 어린이집의 경우는 민법 임대차를 적용받는다. 자, 그 다음에 주된 부분이 영업용이면 비록 일부가 영업용이 아니라도 적용이 되고요. 미등기 전세, 우리 채권적 전세, 흔히 동네말로 전세라고 하는 것들이 말로만 전세지 실제로는 민법상 전세권 설정 등기한 물권적 전세는 아니죠. 그래서 동네말로 전세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법적으로 보면 그게 임대차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용이 되고요. 자연인은 숨을 쉬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하고요.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 회사입니다. 회사. 숨을 쉬지는 않지만 법인격을 부여한 등기된 법인을
등기된 회사를 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택도 마찬가지고요. 또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을 환산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9억, 과밀억제권역에서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2천 경우 3억 7천입니다. 환산보증금이 3억 7천 이하인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억 7천이면 예를 들어서 보증금 7천에 월세 300만 원이면 3억 7천입니다. 월세 곱하기 100을 하니까 월세 100만 원이 그냥 전세 1억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산보증금. 주택은 환산보증금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 금액 이하만 적용되는데 예외적으로 임시특례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 때 있었던 거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 사용, 이 중요한 게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이라는 거는 건물주가 중간에 바뀌어도 계약기간 만약에 뭐 상가를 최하 1년이지만 3년 계약할 수도 있죠. 스타벅스 이런 거는 6년 계약하더라고요. 보니까 최하. 그럼 6년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6년 계약했는데 중간에 건물주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계속해서 장사할 수 있는 힘을 대항력이랍니다. 즉 대항력이라는 것은 제3자에게도 임차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즉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그러나 물권은 대세권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대항력이라는 것은 임차권이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학술적으로는 채권의 물권화 경량이라고 합니다. 즉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대항력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물권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대항력은 이천에서 환산보증금이 3억 7천 초과하더라도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아직 계약기간 남았는데요. 안 나가도 된다고 주인 바뀌어도 그게 대항력입니다. 주인 바뀌어도 계속해서 임차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힘,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은 환산보증금과 상관없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상가의 경우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계약갱신요구권은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9억, 과밀억제권역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됩니다. 이런 숫자 3억 7천, 9억 이 숫자는 암기해야 되겠죠? 논리적으로 왜 9억이냐? 그 규칙을 9억이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그건 암기해야 돼. 숫자를 이해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입니다. 주인이 권리금을 내줘야 되는 건 아니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 되는데 이거는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하더라도 시험에는 서울이 나올 확률이 좀 높아요. 사실 2천보다 3억 7천보다는 주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출제를 많이 하니까 꼭 서울에 있는 사람이 출제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서울을 많이 내더라고요. 서울에 9억 초과하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3개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해지하는 것도 역시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집합제한, 집합금지 이거는 코로나 때 3개월 이상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명령을 받아서 영업을 할 수 없어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개월 지나면 돈 내줘야 된다. 이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거의 해당 사항이 없다고 봐야 돼. 코로나 때 명동 상가에 보면 코로나 때 반 이상 비어 있는데도 주인은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은 아직 계약 기간 남아 있으니까 월세 계속 까는 거예요. 보증금에서 안 내주고. 근데 이 법에 의해서 이제 3개월 지나면 돈 내줘야 된다고 코로나로 도저히 영업이 안 돼가지고 문 닫았을 경우 이런 거는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자, 최단기 존속기간입니다. 최단기 존속기간이 상가는 1년, 주택은 2년, 농지는 3년입니다. 최단기. 숫자는 암기라고 했죠.
숫자는 암기고요. 암기 프린트 처음 오신 분 암기 프린트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거기 보면 1년이라는 숫자도 다 있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그 찾으면 너무 힘드니까 일단 거기 보면 제가 숫자를 다 정리해놨어. 1년, 3년, 5년 숫자도 다 정리되어 있다고요. 있는데 오자마자 찾으니까 너무 헷갈린다고 뭐라고 시부리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원장님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제가 잘려요. 다음 주부터 못하. 이게 학원 강사는 거의 어떤 학원 1타 강사 그랬더라고. 나는 집구석에 가면 개맛도 못하다, 애완견 맛도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계시더라고, 명언이. 저는 뭐 학원에서도 어리고 집에 가도 어리고 큰 소리 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게 몸에 익숙하니까 오히려 편하기는 해요. 뭐 수십 년간 갑으로 살아본 적은 없어요, 제 인생에. 이제 남은 생은 좀 갑으로 살아보고 싶은데 쉽진 않죠. 자, 어쨌든 최단기 존속 기간 1년이고요. 법정갱신입니다. 법정갱신, 법정이라는 것은 법률의 규정 줄임말입니다. 법률의 규정.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법률에 의해서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동 연장. 그래서 법정갱신, 묵시적갱신, 자동 연장 같은 말입니다. 묵시적이라는 것은 명시적으로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이야기. 묵시적, 법정갱신, 묵시적갱신, 자동 연장 같은 말이라고요. 근데 시험에는 자동 연장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우리 그냥 동네말로 자동 연장이고, 시험에는 묵시적 갱신 또는 법정 갱신 이렇게 법률 용어로 주로 출제됩니다. 자, 법정 갱신, 법원률의 규정에 의해서 주인이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5개월이죠. 그러면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이니까 그 사이에 아무 말이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요. 또 1년이 더 연장됩니다. 자동 연장되면 1년 더 연장됩니다. 자동 연장됐다 하더라도 세입자가 나가고 싶으면 주인한테 이야기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돈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 3개월 지나면 주인이 돈 내줘야 된다. 나간다고 하면 가만히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자동 1년 연장됐는데 갑자기 또 나간다고 하면 주인은 3개월 지나면 돈 내줘야 된다. 이 묵시적 갱신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는 것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연장해달라고 해서 연장하는 건 10년 초과할 수 없지만 10년 초과해도 주인이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 자동 연장된다고. 1년씩. 그 말이에요. 이게 10년 초과해도 아무 말 없으면 계속 연장이 된다. 자, 대항력인데요. 대항력은 대항 요건을 갖춰야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 대항 요건이 인도받고, 인도, 이사 뭐 같은 말입니다. 점유 비슷한 말이에요. 인도 준다는 이야기죠. 건물을 넘겨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그 다음날, 법조문에는 다음날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전 0시라는 말은 판례에 있습니다. 다음날이 오전 0시입니다. 오전 0시에 효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라는 건 뭐냐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즉 건물주 바뀌어도 계약기간 남아있으면 세입자 내보낼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대항력입니다. 옛날에 민법에서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런 법명언이 있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두환 정부 때 1981년도에 도입됐고요. 상가임대차법은 2002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됐는데요. 그래서 주택은 그때 전두환 정부 때는 나쁘게 말하면 군사 독재 정권이고요. 좋게 말하면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 하면 아무도 찍소리 못했다고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모든 주택에 대해서 다 적용을 했어요. 근데 상가는 모든 상가에 대해서 다 적용한다 이렇게 김대중 정부에서 원래 초안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반대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뭐 공산주의 빨갱이지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상가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서울에서 9억 이하 너무 비싼 거는 그 돈 많은 사람들은 보호해줄 필요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모든 상가가 아니라 서울에서 환산보증금 시대적 배경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는 9억, 과밀억제권역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 이것도 암기 프린트 29번에 보면 숫자 나와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에 나와 있는 것들은 나중에 암기해야 됩니다. 그 처음부터 지금 암기 프린트 찾았다가 강의 듣다가 책 보다가 헷갈리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원장님한테 헷갈려가지고 뭐라고 씹으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하기도 힘들어요. 이거지. 다 말하면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헷갈려 죽겠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서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안 내주려고 하다가 내드린 거예요. 빨리. 너무 빨리 해주면 좀 힘들어 하긴 해요. 처음 하면. 자, 그 다음에 우선 면제입니다. 우선 면제는 대학력을 갖추면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고요. 대학력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물권인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물권의 경우는 순서에 따라 배당을 해주죠. 물권은 순서가 있습니다. 채권은 순서가 없습니다. 즉 돈을 10사람한테 1억씩 빌렸으면 그럼 10억인데요. 빚은 10억인데 지금 돈이 1억밖에 없어요. 그 갚으려면 법적으로 누구한테 갚아야 돼요? 맨 먼저 빌린 사람한테 먼저 갚아야 된다. 맨 나중에 빌린 사람한테 먼저 갚아야 된다. 10명 똑같이 언제 빌렸든 상관없이 1,000만 원씩 갚아야 된다. 답이 뭐냐고요? 민법적으로 보면 1억씩 10명한테 빌렸어. 빚이 10억이 있다고요. 근데 지금 재산은 1억밖에 없어. 갚아야 되는데 1억 가지고 맨 먼저 빌린 사람한테 법적으로 먼저 갚는 게 원칙이냐고요? 맨 나중에 빌린 사람한테 갚는 게 원칙이냐? 아니면 똑같이 나눠가지고 1,000만 원씩 갚는 게 원칙이냐고요? 처음 오신 분 말해보세요. 다른 분 모르니까. 아이고, 세 개 중에 하나 답 있어요. 틀려도 되니까. 답은 맞아요. 맞췄어. 똑같이 나눠서 채권은 평등합니다. 물권은 순서가 있는데 채권은 평등하다고요. 먼저 빌렸든 나중에 빌렸든 순서가 똑같다고요. 그래서 1,000만 원씩 갚는 게 원칙입니다. 똑같이 채권은. 근데 확정일자를 받아버리면 순서가 이제 요거보다 뒤에 들어온 채권보다는 먼저 받는 거예요. 확정일자 받은 사람이 전부 다 받고 남아야 그 후순위가 받아간다. 쉽게 말하면 물권하고 똑같다고. 확정일자 받으면 그 채권의 물권화 경량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말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어쨌든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해서 변제받는다. 금융기관 승계 요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는데요. 자, 최우선 면제입니다.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대학력만 갖추면 된다. 대학력만. 대학력이 아까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그 다음날 대학력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대학력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확정일자 받은 날 우선 면제 받습니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이거는 규칙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이해 안 되면 그냥 암기해야 돼요. 100% 이해만 할 수는 없는 과목입니다. 특히 2차 과목은.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공인중개사 1타 강사, 2차 과목 1타 강사 암기 위주로 가르쳤다. 1타가 암기 위주로 해서 1타 강사 됐다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2차는 암기 위주가 맞을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좀 가급적이면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되 특히 숫자라든가 이런 거는 암기할 수밖에 없죠. 한 50%는 암기해야 돼. 최소한 50%는 다 100%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그 서울법대 양창수 교수가 민법책을 쓰면서 서문에 이렇게 했더라고. 민법은 암기 과목인가 이해 과목인가 이렇게 자문자답을 했더라고요. 스스로 묻고 또 대답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이 뭐라고 생각해요? 민법은 암기 과목이다 이해 과목이다. 50% 암기 50% 이해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절반은 암기 절반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암기해야 된다. 민법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래서 법 과목은 다 암기 과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법고시 과목이 사실은 좀 이해가 바탕이 되긴 해야 되지만 요거 다 암기죠. 숫자니까. 암기 프린트 29번에 있고요.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가지고 100만 원 단위로 절상 뒤에 끝다리를 잘라 올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숫자가 나옵니다. 6,500만 원 나누기 3을 하면 2,100 몇십만 원 나올 거예요. 절상을 했습니다. 뒤에 끝다리를 올렸다고 100만 원 단위로. 그래서 2,200만 원. 과밀역 채권역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900만 원까지. 광역시는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1,300만 원까지. 그 밖의 지역의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2,000이라면 환산보증금이 3,000만 원 이하라면 보통 중개사무소 같은 거는 보니까 제가 합격하신 분들 제가 소개를 많이 시켜드렸는데 인수인계 보니까 보증금 2,000만 원에 권리금 3,000만 원 이게 대체로 많더라고요. 그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이면 환산보증금은 얼마예요? 1억 2천만 원이죠. 1억 2천만 원. 100만 원 곱하기 100. 1억
2천만 원이니까 1억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최우선 면제 못 받는 거죠. 2천에 3천만 원 이하인데 환산. 요거는 환산보증금이라고 돼 있잖아. 월세까지 포함한 금액이에요. 요거는 환산보증금이 아니고 실제 타는 돈은 보증금이에요. 환산보증금이 아니고 월세는 뺀다는 이야기예요. 만약 월세만으로 가지고 장사하고 있다면 최우선 면제 한 푼도 못 받는다고. 왜? 보증금 내놓은 게 없는데, 내놓은 게 없는데 최우선 면제 받을 게 없죠, 당연히.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이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위원회가 한 600개 정도 있답니다. 각종 위원회가. 저도 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 뭐 보상위원회, 어디 뭐 인천시 도시개발공사 뭐 재건축하는데 그 보상위원회 위원으로 이런 걸 참석을 해봤는데, 참석하기 오늘 아침에 연락 와요. 11시까지 오라고. 거의 못 간 적이 많은데 3배수로 추천을 하더라고요. 3배수가 있대, 인력풀이. 그래서 3배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명 뽑는데 당일날 알려줘요. 당일날. 왜? 미리 알려주면 로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만약에 가가지고 제가 제 개인 의견 강하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주최자 쪽에서 뭐 정해놓은 거기다가 아이 잘했습니다, 그냥 찬성하고 돈 받고 일당 받고 밥 얻어먹고 오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 요식행위에 불과해요. 이번에도 보니까 또 뭐 누구 수사, 뭐 뉴스에 보니까 무슨 경호차장 수사심의위원회 개최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실제로는 그 위원들이 결정한 의사가 반영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 정해놓고 이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그게 느낌이 오거든요. 그럼 그대로 그냥 참석한 사람들은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어쨌든 우리나라에 위원회가 600개 정도 있다. 뭐 도시계획위원회, 공법에 보면 무슨 위원회 많잖아요.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런 게 있죠. 예를 들면 지금 계엄 선포하기 전에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돼 있지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는 안 돼 있다고요. 심의만 이야기만 들어보면 되는 거지, 이야기 들어가지고 반대한다고 대통령이 그걸 따라야 될 의무는 없는 거예요. 반대해도 해도 돼요. 가반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다 반대해도 할 수 있다고요. 심의만 하면 되니까. 근데서 반대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바로 잘려요. 반대가 만약에 그 성공했으면 반대했던 애들 다 교체해버리겠죠. 애들이 아니고 어르신들. 그래서 실제로는 반대하기 어렵습니다. 조직 문화에서. 제가 조직생활 뭐 조금 해봤지만. 자,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입니다. 주인이 권리금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신축상가인데, 처음 신축상가인데 권리금을 주인이 바닥 권리금 받으면 되냐고 안 되냐고. 법조문에는 된다는 말도 없고 안 된다는 말도 없습니다. 된다는 말도 없고 안 된다는 말도 없다. 근데 해석상 된다. 그 판례가 어떤 게 있냐면은, 만약에 주인이 권리금을 직접 받았는데 5년 계약하고 5년 동안 사용하기라고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주인 사정으로 2년만 하고 3년 남았는데 내보내려면 남은 잔존기간에 대한 권리금 상당액은 내줘야 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럼 주인이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받아도 됩니다. 근데 분당해서 못 받는 줄 알고 아들을 가짜 세입자를 내세워서 아들 통장으로 받았다가 장사가 안 되니까 세입자가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사기죄가 성립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세입자도 아닌데 아들 통장으로 받아가 쏘겠잖아요. 사기죄라는 것은 기망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받아도 됩니다. 그럼 주인이 받았으면 주인이 돈 내줘야 되나? 안 내줘도 됩니다. 계약기간 동안 다 장사했으면. 5년 동안 5천만 원 받고 장사하기로 했는데 5년 지났으면 주인이 돈 안 내줘도 된다고요. 5년 지나고 나가면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가지고 새로운 세입자하고 주인하고 계약 체결해 주십시오. 기존 세입자가 이렇게 하면 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을 뿐이지 주인이 권리금 내줄 필요는 없고, 뭐라고 돼 있어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고요. 기회를 박탈하면 안 된다고.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 데려와서 내가 새로운 세입자한테 권리금 받겠습니다, 주인이 계약 좀 주인하고 임대차 계약 좀 해주세요 하는데 싫다, 못하겠다, 이건 안 된다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5년도에 권리금 제도가 명문화됐는데요,
외려 이 제도가 명문화되기 전보다 지금 더 실질적으로 세입자들이 권리금을 못 받아 나가고 있는 게 현실이랍니다. 주인이 이런저런 핑계 댈 게 많다고요. 권리금 못 받아가게 할 수 있는 핑계 댈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는. 자, 그 예외가 바로 권리금 못 받아가게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외라는 건 회수 기회를 안 줘도 된다 이 말이거든요. 예외라는 게. 그 뭐냐면 새로운 세입자가 차임을 지급할 자력, 민법에 자력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자력이 경제적 능력이죠. 자산 능력. 돈 낼 능력이 없으면 거부해도 된다고요. 회수 기회 안 줘도 된다고요. 근데 사람 얼굴 한번 보고 돈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제가 부동산 해보니까 진짜 돈 많은 사람 고무신 신고 버스 타고 오더라고요. 보상받아가지고 300억밖에 못 받았다면서 그 수용돼가지고 그 얼굴만 보고는 모르는데 주인이 야, 이 세입자 월세 안 낼 것 같다. 다른 사람 데려와봐라.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기존 세입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 월세 낼 능력 충분합니다 하고 소송해가지고 인정받아야 돼.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력이 없는 경우, 그리고 얼굴 한번 보니까 이 사람 뭐 다 부술 것 같고 위반할 우려가 있다. 우려. 아직 부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 사람 세입자 들이면 다 부술 것 같고 월세도 안 낼 것 같고 나쁜 짓 할 것 같아서 얼굴 보니까 딴 사람 데려와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니다 하고 다투고 싸움해서 소송해서 이겨야 되잖아요. 피곤하죠. 그 다음에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으로 사용 안 하면 돼. 주인이 세입자 내보내고 나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 이제 더 이상 세 안 놓겠다. 그냥 내 개인 사무소로 쓰겠다. 이러면 1년 6개월만 내 세 안 놓고 개인 사무소로 쓰면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안 해줘도 됩니다. 이런저런 핑계 댈 수 있는 게 너무 많다고요. 30개 정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입니다.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려는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평가액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해가지고 손해가 생겼으면 기존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손해배상액은 새로운 세입자가 지급하려는 권리금 액수하고 기존 세입자 권리금 평가액,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 중에서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걸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요. 또 제외라는 말이 이것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안 해줘도 된다는 예외입니다. 제가 예외가 엄청 많다고 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권리금 못 받아 나간다고 했잖아요. 자, 대규모 점포, 백화점, 준대규모 점포, 할인 매장 이런 거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안 됩니다. 백화점은 제 조카도 백화점에 근무하는데 2달에 한 번씩 위치를 바꿔버리더라고. 에스컬레이터 앞에 있다가 또 구석으로 가고 자꾸 바뀌어요. 매장 위치가.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안 된다고. 백화점, 할인 매장 이런 거는. 전통시장 X,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통시장 X. 전통시장은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되는 거에서 제외되는 거에서 X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니까 보장된다는 이야기. 권리금 회수 기회가 제외되는 것이 X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전통시장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된다. 이게 강의 교환을 길게 서술식으로 적을 수 없어 짧게 X 해놨기 때문에 그 의미가 그렇다고요. 우리 암기 프린터도 마찬가지고 혼자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말을 줄여놔서. 국공유재산, 제가 대구 반월당 지하상가, 제가 대구도 강의를 했고 부산도 강의했고 뭐 울산 광역시는 다 했습니다. 광주 광역시도 전국에 한 70군데 학원을 제가 강의했어요. 이때까지 한 27년 동안 안 해본 데가 없는데 대구 반월당 지하상가에 보니까 약국이 권리금이 10억이라더라고. 몇 개를 이게 묶어놨는데 10억이라더라고 권리금. 그게 중개업 하는 분들 보니까 중개업소도 있어요. 지하에 핸드폰 번호만 적어놨어요. 그 지하상가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대구시 거예요. 그 개인 게 아니고 지하상가니까 도로 밑에 있는 거니까. 인천 부평 지하상가, 인천도 지하상가 많잖아요. 부산 남포동 지하상가, 서면 지하상가 많아요. 지하상가. 서울도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상가 있다고요. 그 지하상가들은 국공유재산이라고. 국유재산은 국가 거고 공유재산은 지자체 건을 말합니다. 개인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공개 입찰 방식으로 세입자를 모집해요. 뭐 보통 막 10년, 20년
뭐 15년 이런 식으로 20년까지도 하더라고. 인천 부평지하상가 이런 건 20년이래요. 그 사람들 거의 뭐 월세 한 2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원래 입찰했을 때는. 근데 지금 그게 뭐 200만 원도 넘고 계속 전대를 했다고. 세입자가 또 세를 놓고 또 세를 놓고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법적으로는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이 안 됩니다. 나중에 공개 입찰해야 된다고. 계약기간 끝나고 나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도 권리금 10억 주고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대구 바늘땅 지하상가 10억 나중에 떼일 수도 있다. 못 받을 수도, 회수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통상 권리금이라는 것은 1년간 순이익이 권리금으로 책정되는 게 보통입니다. 권리금 1억 달라고 하면 1년에 순이익이 얼마인데요? 얼마 벌리는데요? 물어봐야 돼요. 그럼 1억은 벌린다고 해야 돼요. 1억이 벌리려면 매출액은 3억은 돼야 돼요. 순이익이 보통 30%래요. 광고비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직원 월급이라든지 또 세금도 10% 정도는 비축해야 되죠. 세금 낼 것도. 3331 법칙이라 하더라고요. 제가 사업하는 친구들 말 들어보니까 많이 남는 것 같아도 다 남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30%밖에 안 남는데요. 자,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 8가지가 암기 프린터 29번에 있나요? 54번에 있나? 이게 52번에 있나요? 암기 프린터.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 8개가 있습니다. 52번 있어요? 네? 52번 54번에 있죠. 그 8개 54번 8개 거절 사유입니다. 그게 예를 들면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적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3개의 차임액을 연체했다는 것은 월세를 잘 안 냈다는 이야기에 그런 경우는 이미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기에도 보장해 줄 필요 없다. 아까 제가 예외가 엄청 많다고 했잖아요. 20개가 넘는다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권리금 받아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 54번에 있는 8가지 사유에 해당되어도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해줘도 된다. 그 다음에 전차인도 권리금 보호 대상이 아니다. 전차인이 뭐냐면 세입자로부터 다시 세를 얻은 사람을 전차인이라고 하죠. 민법에서 전대인, 전차인 이런 말을 잘 모르면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됩니다. 세입자로부터 다시 세를 얻은 사람도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이 안 된다. 정감 청구인데 정감 청구 정액은 5%를 초과할 수 없고요. 1년 이내에는 다시 한 번 올리고 나면 1년 안에는 못 올립니다. 감액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 시험에 정감 청구는 5%를 초과할 수 없다. 정감 청구 X입니다. 감액은 상한선이 없다고요. 깎아달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깎아달라거나 올려달라면 무조건 올려줘야 된다. 5%는. 그건 아닙니다. 정감 청구권입니다. 형성권이 아니고 청구권이기 때문에 거부해도 됩니다. 주인이 올려달라 해도 못 올려줘도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주인이 올려달라고 하면 다 올려주고 깎아달라는 것은 안 깎아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법적으로는 깎아달라는 거 올려달라는 거 다 반드시 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응하면 정액 청구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주인하고 소송하면서 계속 장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통 5% 올려달라면 올려줍니다. 현실적으로는. 월차임 전환율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면 연 1할 2푼 즉 12% 또는 기준금리 4.5배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기준금리는 지금 2.75%인가 수시로 지금 내렸잖아요. 얼마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에 내면 기준금리는 몇 %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줍니다. 만약 기준금리를 알아야 되는 경우면 연 12% 1할 2푼이면 만약 1억이면 얼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1억을 월세로 받으려면 연 1억이면 나누기 12 연 1할 2푼 1억에 12%면 1200만 원이잖아요. 1200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은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 1억을 월세로 돌리면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3기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해지할 수 있다. 자, 그리고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양면적이 양쪽 다 강행규정이 아니라 한쪽만 강행규정이라는 이야기의 편면적. 즉 이 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고 임차인에게 유리한 약정은 효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단기가 1년인데 6개월 계약을 해도
세입자는 6개월 만에 만기됐으니까 돈 내달라 할 수 있고 주인은 6개월 계약했으니까 나가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양면적이 아니라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경공매제도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